2021년도 테크 서밋을 열어주실 첫 번째 강연으로는 SKT텔레콤의 메타버스 컴퍼니장 전진수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전진수 상무님은 모바일 플랫폼 개발부터 시작하여 그 후 AR, VR 등 실감 미디어 기술 개발과 사업에서 20년 넘게 다양한 서비스를 현실화하셨는데요. 현재 메타버스 컴퍼니장으로 글로벌 혼합 현실 경쟁에 SK를 리드하시며 이번 서밋 주제인 트랜스포메이션과 아주 어울리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으로는 메타버스로 변하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겠는데요. 전진수 상무님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한국에서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편하실 때 이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 권한이 없어서 공유 권한 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네. 그 사이에 잠깐 저 소개드리면 저는 원래 이제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여기 좀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삼성전자에서 그 모바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계속 개발을 했었고 한 12년 정도 그 여러 가지 상용화를 주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으로 옮겨와서 AR, VR 관련한 분야에 굉장히 좀 빠른 시기에 발을 들여서 시장을 계속 키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메타버스가 잠시만요. 네네. 메타버스가 나름 뜨면서 저희도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한국에서 조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시간을 감고 있네. 아,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아, 네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전진수입니다. 메타버스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약간 좀 약간 지겹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원래 처음에 그 키워드가 나온 거는 스노우 크래시라는 릴 스티븐슨 소설에서 나왔고요. 92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설에서는 어쨌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미래 공간이자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사라진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그 고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가장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현실에 있어서 정말 실제와 같은 아이템들을 내 눈에 있는 것처럼 눈 앞에 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는 AR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가상 공간에서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처럼 이루어지는 저런 VR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상 공간에서 이어져서 비슷하게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클론, 미러링 같은 형태의 경험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뭐 AR이냐 VR이냐의 경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그 산업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 기존에 저희가 2D 기반으로 콘텐츠를 보던 그런 경험이 3D 입체적인 형태로 바뀐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2D 영상 이미지를 보고 뭐 거기서 이제 구매를 일으킨다고 하면 가상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직접 옷도 입어보고 물건도 착용해보고 이런 식으로의 좀 더 이머시브한 경험을 기반으로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 경험뿐만 아니라 커머스까지 연계되는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원래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건데 왜 갑자기 이 시대에 이렇게 화두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신이고요. 기존에 이제 5G 통신 전문가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5G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하이 밴드위스, 로우 레이턴시, 그다음에 매시브 커넥티비티입니다. 결국은 이전에 저희가 2D 기반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보내던 것 대비 3D 컨텐츠를 아주 빠르게 원격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고 또 그 사람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이렇게 그 가까이 있는 것처럼 초저지연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 그 5G의 특성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가속화한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제 저도 뭐 AR이나 VR 쪽이 굉장히 힘들던 시절부터 한 10년 정도 해 오다 보니까 정말 얘는 뭐 디바이스 이슈, 뭐 발열 이슈,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이슈, 뭐 광학 이슈, 그다음에 뭐 퍼포먼스 이슈 여러 가지가 정말 꼬리를 물고 얘가 되면 제가 안 되고 제가 되면 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었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가 일어났고 이게 가속화가 되면서 더 최근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메타버스 쪽에 자본이 들어오고 성장을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비드 때문이라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코비드는 사실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 통화나 뭐 컨퍼런스 하던 것들이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낯선 거는 아니잖아요. 항상 그 뭐 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필수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코비드가 되면서 사람들이 얘를 그냥 의무적으로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일상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젠지의 높은 그 디지털 수용도인데요. 이 친구들은 어쨌든 저희 또래가 이전에 뭐 전자기기를 하나씩 배우면서 학습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 11자를 보면은 유튜브에 퍼즐하고 먼저 떠올리는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이 디지털 기계를 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의 세상이 새로운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포캐스트인데요. 굉장히 뭐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저희가 뭐 2025년만 해도 560 뭐 이상의 빌리언의 그 규모로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고 이거 저는 이제 이 트렌드를 사실 그 10년 전부터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얘가 약간씩 변화는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빠른 속도로 CAGR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2주 전쯤에 그 로블록스의 그 RDC에서 데이빗 바수스키가 그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그 메타버스의 많은 그 요소들 중에 나를 나타내는 나 아이덴티티, 뭐 친구들, 그 공간의 몰입성, 그 다음에 현실과 가상 공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성, 그 공간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공간 안에서의 또 경제 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윤리의식 이런 시민의식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었고 사실 뭐 한 2년 전에도 RDC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은 메타버스가 그냥 단순히 경험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넥스트 패러다임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도 드렸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이코시스템은 정말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잘 연결을 해서 고객들한테 심리스한 그리고 굉장히 좀 쾌적한 그 메타버스의 경험이 딜리버리 될 때만이
저는 그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도 뒷부분에 소개를 드릴 텐데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그 로블록스의 사례랑 그 뒤에 이제 이코시스템에 이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타버스 컴포넌트를 하나씩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사실 아바타라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바타가 중요하냐면 나를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그 아바타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바타를 표현하는 방식은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애니메이션형 아바타, 그리고 그 캐릭터형 아바타, 실사 기반의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한 아바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많이 핫하게 뜨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그 디지털 휴먼인데 뭐 저희가 좋아하는 그 셀럽들이 있을 텐데 그 셀럽들은 항상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제약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디지털 휴먼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바라보고 있고, 이전까지는 사실 저도 뭐 15년부터 굉장히 트라이를 했었는데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높은 속도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메타버스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공간이라는 곳입니다. 결국은 그 아바타랑 아바타 그리고 또 이제 셀럽이랑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3D로 되어 있는 공간이고, 이 공간은 사실 저희가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도 이 공간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공간이 달라졌을 때 사람들이 행동 패턴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공간은 현실을 그대로 가져다 놓기도 하고, 여기 안에 보시는 것처럼 그 게임의 어떤 특정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가보지 못하는 뭐 우주 같은 데를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열심히 그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현실 공간을 뭐 라이다나 고화질 그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찍고 그 공간을 3D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그 공간 안에 이제 들어간다든지, 내가 그 공간을 뭐 테이블에 올려둔다든지, 이런 경험들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가상 공간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인데요. 사람들은 뭐 가상 공간에서 하면은 회의하냐, 뭐 팬미팅 하는지, 뭐 게임 하는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그대로 가상 공간으로 이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서비스를 내고 나서도 사람들이 이태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같이 클럽에 모여서 밤마다 이렇게 클럽 활동, 나이트에서 춤을 춘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를 많이 보고 있고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얼스2 같은 그 부동산 활동들은 뭐 어제 보니까 뭐 거의 9조 이상의 거래액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고, 실제로 뭐 4조 이상의 그 시가총액을 그 안에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 서울 같은 경우 그 서울의 진짜 부동산 가격하고 거의 얼라인되게 얼스2에서도 가격 형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액티비티들은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상상만 하고 불가능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메타버스로 가져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좋아하는 영화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창작 활동과 또 이후에 설명할 경제 활동인데요. 기존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을 딱 공급하는 사람이 게임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은,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 같은 게 원래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오픈월드, 그 오픈월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의 활동과 컨텐츠를 다 직접 생산을 하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까지도 유저가 갖게 됩니다. 유저와 제작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활동인데요. 기존의 그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 그리고 이 경제 활동의 주체가
일반인이나 뭐 B2B, B2B2C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이쪽에서 다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단계적으로는 뭐 컨텐츠를 판다든지 공간 뭐 마이스 행사 같은 걸 한다든지 뭐 광고 PPL 같은 것들이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머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현실에서의 활동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공급자가 뭐 게임의 오너가 게임을 뭐 도토리 생각하시면은 싸이월드 도토리를 하는 사람이 도토리를 주고 그 서비스가 닫았을 때 도토리가 이제 효과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과 달리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 공간 안으로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멀티버스 쪽으로 갔을 때도 그 가치가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이 서비스가 셧다운을 해도 그 가치가 살아있게 되는 이런 뭐 디센트럴라이즈드라든지 오픈돼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NFT처럼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갖게 되는 이런 경제 요소를 다 가져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틀 전에 정말 그 전 세계적인 화두였죠.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글로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그 빅테크 컴퍼니들의 그 핵심 액티비티들을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저희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페이스북은 기존에 뭐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으로 진화 발전했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AR, VR로 갈 거다라는 거를 진즉 14년부터 오큘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말 진심을 가지고 했던 회사고요. 저희랑도 그 오큘러스를 가져와서 제가 한국에 지금 정식 발매를 하고 AS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현실 공간에서의 액티비티들을 다 가상으로 가져가고 메신저의 경험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그 오큘러스 퀘스트가 빠른 시간에 배포가 되면서 이 공간 안에서의 컨텐츠들이 기존의 그 모바일 시장에서의 컨텐츠 시장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를 저희가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단순히 그냥 VR 기계로만 바라보시기보다는 넥스트 그 메타버스 플랫폼의 한 큰 줄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인크래프트 역시 뭐 광학이라든지 뭐 홀로렌즈 뭐 그다음 마인크래프트 알트스페이스 이런 소셜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 왼쪽 밑에 있는 건 이제 제가 뒤에서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아시아 최초로 지금 저희 회사에 제 있는 이 1층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믹스드 리얼리티 캡처 스튜디오이고요. 저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가져옴으로써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뭐 BTS 또 몇 번 테이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애플도 애플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조금 더 저는 더 빨리 했다고 보고 있어요. 2010년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련 회사들을 기술 회사들을 그 M&A를 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글래스나 VR 뭐 이런 쪽을 준비를 하면서 AR 킷도 그 여러 디바이스에 배포를 해서 가장 큰 AR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게임에서 시작을 했지만 자기들이 게임을 갖고 있는 그 안에 코어 에셋인 그 언리얼 엔진을 개방을 함으로써 이 산업을 빠르게 같이 성장시키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트래비스 스캇이라든지 뭐그 아리아나 그랜드 같은 공연을 그 공간에서 했었고 실제로 저 경험이 유튜브에서 보는 거 대비 굉장히 몰입감이 실제 들어가서 해보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메타 휴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저 코어 에셋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직접 했을 때 엄청 많은 그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하는 이런 정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티도 마찬가지고 유니티는 이제 원래 그 개발의 민주화라는 타겟으로 이 게임 엔진들을 그 라이트한 디바이스에서 여러 그 개발자들이 좀 쉽게 배우고 빨리 배포를 하게 하는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현재 대부분의 VR이나 AR 기기에는 다 대부분 이제 특히 AR 기기는 대부분 유니티 베이스로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인더스트리까지 넘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루메트릭 관련한 부분도 최근에는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로블록스 안에 있는 컨텐츠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조차도 뭐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로블록스가 이쪽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뜨면서 로블록스 안에서 오징어 게임이 지금 수백 개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됐고 오징어 게임이 나온 시기가 얼마 안 되는 거를 봤을 때는 얘가 얼마나 잘 돼 있는 툴이고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도를 가지고서 많이 만들 수 있는 툴인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이버의 제페토인데요. 제페토는 현재 이제 거의 90% 이상의 유저들이 해외 유저라고 할 정도고 2억 5천만 다운로드를 했을 정도로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 서비스인데요. 제가 이제 제페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좋게 평가하는 부분은 이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 다양한 이제 경험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그런 경험을 이 제페토를 통해서 대신할 수 있게 해줬던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랙핑크 사인회를 한다든지, 그다음 평소에 내가 그 사고 싶어도 사기 쉽지 않은 그런 명품 같은 거를 제페토 안에서 구매를 해서 내 부캐가 대신 그 성취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SK텔레콤에서는 제가 이제 들어와서 거의 제가 시작을 해서 이제 한 명씩 늘려가면서 지금까지 규모 그 거의 뭐 10년 가까이 AR, VR 했고요. 원래 시작은 R&D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R&D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구글 아이웨어의 15년, 17년에 뭐 AR, VR로 2번 정도 초청을 받아서 현장에서 이제 데모 같은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5G를 준비를 하면서 5G를 각광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스 케이스를 계속 만들어서 5G에 뭐 최초로 붙여본다든지 이런 트라이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뭐 3, 4년 전부터는 다양한 상용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서비스 중에 하나는 저희가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프렌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가상 공간에서 쉽게 만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줌 수준으로 굉장히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3개월 7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이 서비스를 하기 전에 저희가 전신이 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서비스에서 순천향 입학식을 올해 3월에 해서 3,500명 정도가 동시에 입학식을 진행을 했었고 이때 되게 재밌었던 거는 오프라인 입학식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참여도가 낮은데 이때는 정말 많은 그 참여도를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프랜드 오픈한 다음에 심야에 그 부천 국제영화제랑 같이 이제 그 인디 영화를 계속 상영을 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감독과의 대화를 해서 정말 그 극장에서 소통을 하는 듯한 경험을 줘서 좋은 평을 받았었고 이 공간 안에서 이제 그 루키들이 들어와서 그 셀럽들과 팬미팅을 하는 이런 그 행사들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내고 나면은 이제 보통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저희는 이프랜드에서 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기자간담회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몇 주 전에는 이제 마스크드 탤런트라고 복면가왕의 일반인 버전인데 이때 이제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그 판정단이 심사를 하게 하는 이런 이벤트를 했었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뭐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노는지를 좀 찍어봤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단체로 들어와서 군무를 하고 또 같이 모임을 하고 포스팅을 하고 하는 활동들이 현재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뭐 쉑쉑버거나 뭐 그 빙그레랑 이렇게
뭐 MBC 유니버셜 같은 데는 이제 저희 그 공간에 들어와서 다양한 그 행사 활동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출시 100일 날 그 접수된 총 제휴 건수가 1000개를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저희가 좀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자.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 이 공간 안에서 인플루언서를 육성을 하고 오디션을 진행을 해서 웹드라마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고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하면서 좀 재밌다라고 해서 처음에 한 달 때 테이크를 안녕하세요. 했던 저는 거고요. 이제 이평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별을 잘 해야 되고 진짜 어른으로서 어떻게 성숙하게 이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라든지 그런 거를 전수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뮤직 토크 콘서트 오늘의 주제는 레전드 아이돌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토크를 나눠볼 건데요. 저는 진짜 이 그룹이 레전드인 것 같아요 라고 혹시 한번 말해보고 싶으신 분 있나요? 손 들어주세요. 초록색 손. 방탄소년단이에요. 방탄소년단. 레전드죠. 지금 현재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쵸?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사람 썬드라! Let me shoot a socket chip, sidestep right there to love it. Get it, let it fall. 좀 이상하게 우는 염소 하나 있거든요. 그것 좀 안 줄 수 없어요? 의도된 것이었는지 뭔가를 의미하려고 하셨던 건지 약간 그 중간에 되게 좀 유약하면서도 약간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인물이 뭐 있을까 싶다가 최선을 다해 잘 살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렐 수도 있습니다. 저희 좀 더 프레시하게 다른 공간에 다 같이 이동을 해볼까요? 다 같이 보면서 또 얘기도 나누고 명상도 합시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볼루메트릭 캡처 스튜디오인데요. 이 기술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아시아에 있고 이 스튜디오는 뭐 LA 동부에 하나, 그다음에 영국에 하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하나 이제 저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을 이제 제가 디지털 휴먼을 하다 보니까 그 불편한 골짜기, 그 언캐니 밸리를 좀 극복하지 못하는 좀 그런 어려움이 몇 년 동안 있어서 제가 일단은 그 클론을 먼저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져온 거고 현재는 되게 많은 그 사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뭐 언택 공연부터 해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콜드플레이랑 그 BTS의 그 뮤직비디오까지 같이 작업을 참여를 했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엘르와 같이 했던 거고요. 저희가 K-pop 스타를 가지고서 이제 점프 AR이라는 앱에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그 106개 카메라랑 53개 IR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걸 이제 프로세싱을 하면 자동으로 저렇게 나오는 수준이고요. 처음보다 굉장히 그 1년 이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퀄리티가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그 로저 제임스 해밀턴이 얘기한 게 우리가 2024년에는 지금의 2D보다는 더 3D의 버추얼 월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많이 좀 써보시기를 제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수상무님, 저희가 그 질의응답을 넘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 증가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인원들이 그 참가자분들이 다 들어오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우선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제 다 순조롭게 다 풀렸으니 들어오시면서 이제 질문하시고 싶은 거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나중에 또 온라인 네트워킹 하실 때 상무님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때 또 다른 시간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질의응답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무님, 저희가 이제 질문을 지금 받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조금 더 저희가 질문이 좀 몇 개 들어왔는데 한 2문제 정도 받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는요. 메타버스 경험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디바이스가 구글 글라스나 뭐 오큘러스 등의 HMD라고 생각하는데, HMD가 처음 등장한 건 꽤 오래전이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보급된 데는 많이 더디다고 보는데요. 전문적인 시각에서 어떤 장벽이 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좀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긴 했었는데요. 이 디바이스는 정말 저도 이제 디바이스를 많이 봤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이쪽 AR이나 VR 디바이스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15년 뭐 이쯤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바이스 종류가 막 카드보드 이런 것까지 해서 막 200개 이렇게 막 되는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구글 글라스가 접은 사례가 있고, 아니, 접은 건 아니고 이제 엔터프라이즈로 있지만 어쨌든 그 중간에 한번 잘 안 됐던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나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디바이스 때문에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글래스나 VR 기기가 잘 되려고 하면은 부품이나 그 기술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그 optics나 뭐 거기 이제 그 최적화 그 게임 엔진 같은 거를 이 라이트한 데서 최적화해서 돌리기 위해 해서 그걸 하기 위한 뭐 클라우드 기반의 이것 하기도 하고 배터리 최적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거의 뭐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스마트폰을 준비하는 단계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거의 초기 진입 단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저는 이제 기술은 결국은 자본이 들어오고 시간을 리소스를 부으면은 결국 다 해결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정말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서 그 광학부터 해서 프로세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특히 센싱 기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그 AI 기술이 좋아졌네 뭐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컴포넌트들의 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이 자본이 들어와서 누군가 잘 예쁘장하게 엮는 모양새가 생기면 디바이스에 대한 문제는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다른 스테이크홀더들도 옆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예쁘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저는 그 제가 앞에서 소개드린 그 빅테크 플러스 소개 안 드린 몇 개 중에서 하나가 가져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궁극적으로 몇 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는 저기 나중에 그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메타버스 안에서 경제 활동과 엔터테인먼트 등 현실에서 하는 활동들이 이어질 거라 하셨는데 그에 따른 메타버스 내부에서의 법이나 규제 혹은 규칙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누구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이제 뭐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게 드팩토 스탠다드라든지 어쨌든 그 이미 사용성이 어느 정도 되면서 그게 이제 규제화되는 방식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누군가 주도를 잡고 했을 때 좋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특히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국경을 기본적으로 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처럼 이렇게 그 제도권 안에 어떤 특정 주도를 하는 뭐 정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리고 표준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쪽도 표준화 단체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결국 시장이 가고 시장에 가서 이미 보편화된 게 일반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메타버스는 그 수준을 더 훨씬 뛰어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메타버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특성 그 뭐 오픈니스라든지 그다음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게 뭐 현실에서 먼저 발현을 하고 들어가는 형태라서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의해서 주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부족한 네, 부분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들이 몇 개 더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상무님께 저희가 링크를 드리면 혹시 답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요.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온라인 네트워킹 때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